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 백령도를 지나 내일 새벽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인천, 전북 고창에 이어서 대전에서까지 3명이 나오면서 독감 백신 접종을 해도 되는 건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공개할 예정인데 10년 넘게 없던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2조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펀드 불법 판매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지 8개월 만으로 뒷북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옵티머스 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2명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로비스트인 신모전 연예기획사 대표와 함께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29명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는 두 사람의 격차가 1%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교도소에서 1,300여 명의 죄수들이 탈옥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동료들을 빼내겠다고 교도소를 공격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어제 하루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서는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기 정체가 풀리고 미세먼지 유입도 줄면서 점차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입니다. 서풍을 타고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는 황사 중에 어느 정도나 지상으로 떨어질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네, 오늘 밤에 백령도로 유입되기 시작해서 내일 중부지방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의 뿌연 하늘만큼은 아니겠지만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곳곳에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새벽 중국 동북부까지 이동했습니다. 이 황사는 오늘 밤 늦게 백령도를 지나 내일 새벽 수도권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한반도 상층을 지나겠지만 일부가 지상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황사가 관측된 것은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2월과 4월, 5월 한 차례씩 모두 3번입니다. 이번에 한반도로 넘어오면 4번째 황사가 됩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내일은 황사와 함께 중국발 스모그도 다시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미세먼지의 강도는 잿빛 하늘을 보였던 어제보다는 덜하겠습니다. 굵은 입자인 황사를 실어 나를 정도로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맘때 중국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더 자주 한반도로 유입되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자주 불면서 미세먼지가 거의 없던 지난 겨울과 달리 이번 겨울은 서풍이 수시로 불고 바람 강도는 약해져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어제까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전북 고창의 70대 여성에 이어 대전의 80대 남성도 백신을 맞은 뒤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아직까지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82세 남성이 어제 오후 2시쯤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0시 동네 내과의원에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고 접종할 때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백신은 최근 문제가 된 상온 노출이나 백색 입자가 발견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관을 보내 경위를 파악하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북고창에선 78세 A씨가 그제 오전 무료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나타나는 심각한 생체 기능 저하 증상인 아나필락시스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맞은 백신은 최근 문제가 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A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죽음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수는 가장 먼저 숨진 고3 학생의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1차 소견은 일단 4인 미상입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의 관련성은 적을 것 같다는 단서는 달았는데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이 학생이 맞은 백신은 신성약품이 유통했던 백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온 노출 사고가 발생해 회수한 물량은 아닙니다. 사망한 학생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같은 백신을 접종한 32명은 모두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수주가 걸리는 최종 부검이 끝난 뒤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처럼 독감 백신을 맞은 뒤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설명은 최종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이나 앞으로 접종할 예정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늑장에다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뒤 숨진 고3 A군 사례는 알려지는 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질병청이 353건의 접종 이상 사례를 소개할 때 언급된 겁니다. 신고된 이상 반응의 내용은 유료 접종자가 124건, 무료 접종자가 229건이며 사망 사례가 1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사망자가 3명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A군의 사망과 접종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3 수험생이 사망한 건지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종 부검 결과를 봐야 한다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70대 비할머니의 추가 사망에도 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련된 이상 반응 관련된 내용은 관련 부서 통해서 저희가 또 답변을 취합해서 이어진 서면 답변에선 A군과 같은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32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답이 전부였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개방을 해갖고 해야 맞은 사람도 불안하지 않고 안 맞은 사람은 마음 편하게 가서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독감 백신은 사백신, 즉 병원체를 죽여 만든 백신이라 맞고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없었던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들의 부검을 마친 뒤 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향후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백신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당국은 흰색 침전물이 나온 백신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는데 이미 발표한 61만여 개가 아닌 56만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회수된 제품과 제조사가 보관한 물량 등을 다 따져도 10,000개 가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와 플로리다를 비롯한 핵심 경합주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경합주의 표심에 따라 사실상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대선 투표일까지 정확히 2주가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전체적인 판세부터 짚어볼까요? 네,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최근 나온 전국 단위 여론조사 10개를 종합해보면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평균 8.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반기 이후 바이든 후보는 평균 6%포인트 이상의 우세를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국의 판세보다는 주요 경합지의 판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은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입니다. 11월 3일은 선거인단을 뽑는 날인데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많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중서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이고
동부와 서부 해안주는 바이든 후보의 텃밭으로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봐서 각자 우세한 곳에서는 다른 후보보다 한 표만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이지 득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그 주의 선거인단 숫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거 때마다 선택을 달리하는 경합지의 표심입니다. 네, 그와 같은 경합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격차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까? 네, 이번 대선에선 6개 주가 대표적 경합주로 꼽힙니다.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중북부의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주, 또 선벨트인 남부의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주 등입니다. 여기에서 바이든 후보의 여론조사 우세폭은 평균 3.9%포인트입니다. 일주일 전 5.1%포인트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특히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은 플로리다는 그 차이가 1%포인트입니다.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사실상 동률이라는 분석입니다. 핵심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8%포인트 차이까지 따라붙어 박빙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박빙의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로 날아가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 펜실베니아 유세에 나섭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는 것으로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처음으로 동행 유세에 나서기로 했다가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기침이 계속돼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틀 뒤 테네시주에서 열릴 마지막 TV 토론에서 끼어들기를 막기 위한 마이크 차단 조치가 도입된다는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변경된 규칙에 상관없이 토론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대면 유세도 자제하면서 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바이든 후보는 지난 휴일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은 이후 이틀 연속 대면 유세 일정이 없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마지막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선거를 2주 앞둔 후보의 신중한 접근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하루 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첫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드라이브인 형식의 유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2조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펀드 불법 판매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고도 한참이 지나서 내린 말 그대로 뒷북 결정입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선 라임펀드를 부실 판매한 혐의를 받은 증권사 간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원금 손실이 없다고 들었다, 확정 금리를 주겠다고 해서 투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이 금융감독원에 펀드 불법 판매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탄원서를 넣은 건 올해 2월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징계지만 뒷북 대응으로 사태를 더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사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져 2조 원이 됐습니다. 더구나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터져나온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좀 더 일찍 조치를 내렸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느슨한 관리 감독이 이 피해 규모를 이제 확대시켰고, 그리고 자산 운용에 대한 이 관리 감독 그런 그 책임을 판매사가 지금 떠안은 그런 꼴이거든요. 중징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그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질 그 금융 당국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 역시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라임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증권사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옵티머스의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보겠습니다. 2명의 사업가를 최근 불러서 조사했는데 핵심 로비스트인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와 함께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유유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모 씨와 김호 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기 씨는 옵티머스에 투자한 한국 마사회의 레저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인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와 함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3명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마련해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는데 이곳에서 정관계 인사 불법 로비를 계획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신 씨와 김 씨 등이 마사 회장 지인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로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출입자 기록부와 CCTV 자료, 휴대전화에 대해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유한입니다. 수천억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증도 안 된 펀드에 왜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수백억 원씩 투자를 했는지 의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옵티머스 전 고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전 고위 관계자 A씨는 현재 구속된 이 회사 김모 대표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A씨는 김 대표가 옵티머스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2017년 중순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부 측에 별다른 인맥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돈을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A씨는 JTBC에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검증도 안 된 상태였는데 공공기관이 큰 돈을 넣어 이례적이라 신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파진흥원은 가장 먼저 투자를 한 기관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무려 1,060억가량을 옵티머스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김 대표에게 누가 이렇게 공공기관 돈을 잘 받아오느냐고도 물었는데 김 대표는 이모 이사의 이름을 댔다고 합니다. 역시 구속된 이 이사는 청와대 이모 전 행정관에 수백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옵티머스 초기 설립에 들어간 종잣돈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액면가가 10억 원에 이르는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담보로 제시해 종잣돈을 마련했답니다. 다만 A씨는 김 대표가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JTBC에 사내이사였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넘긴 것이라며 회사끼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전 청와대 행정관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이 역시 옵티머스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이전 행정관이 거부하면 억지로 국회 증인석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교도소 집단 탈옥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1,300여 명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교도소를 공격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지역 베니 시내에 위치한 캉바이 중앙교도소. 교도소 문은 열려 있고 주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새벽 수감자 1,456명 가운데 1,300여 명이 집단 탈옥했습니다. Prison comptait avant l'évasion 1456. 110 sont restés. C'est à cela que je dis merci beaucoup. 당국은 반정부 성향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ADF가 벌린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감된 ADF 군인들이 탈옥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교도소를 공격한 걸로 보입니다. ADF는 콩고 동부에서 활동하는 악명 높은 반군입니다. 지난해 민주콩고 정부군이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 ADF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인 1,000여 명을 살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는 선전 매체 아마크 통신을 통해서 중앙아프리카 지부가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전문가들은 IS가 과거에도 ADF의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거짓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에 마스크와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자들과 만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였는데 마스크를 쓰고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사에서 마스크 쓴 게 처음이죠? 예, 현지 시간 20일 로마 산타마리아 아라코엘리 성당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종교 간 합동 미사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대중행사에서 교황이 마스크를 쓴 게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동 중에만 마스크를 쓰고 정작 일반 아련 중 신자들과 만날 때의 마스크를 벗었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다 지난 12일 이후 교황과 바티칸을 지키는 스위스 군의대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파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생으로 80대 중반의 고령이고 젊은 시절에는 폐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서 평소에도 종종 힘들게 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티칸 시국이 지리적으로 이탈리아 안에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2차 파동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북부 롬바르디아주는 22일부터 밤 11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통행을 금지하고 주말에는 중대형 쇼핑센터의 영업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남부 나폴리 역시 비슷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3만 6천여 명으로 유럽에서 영국에 이어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네, 재임 시절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렸던 우루과이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을 이제 끝낸다고요? 네,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상원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2010년 취임 당시 재산으로 195만 원을 신고하고 재임 중에 월급을 90% 기부하던 무히카 전 대통령은 1987년형 하늘색 비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Mi definición es la de Séneca. Pobres son los que precisan mucho. Porque si precisa mucho, es insaciable. Yo soy sobrio, no pobre. 재임 기간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고 퇴임 후에도 상원 의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85세 고령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이번에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상원 의원은 이곳저곳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 경제부처 장관들과 만나 경제 상황을 점검합니다. 공정경제 3법과 대주주 3억 원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율합니다.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현재 체제로는 더 이상 대한정당을 기대할 수 없다며 비대위를 끝내고 전당대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조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설 때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합니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편가르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탈당으로 표명할 때라며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식당에서 조리나 서빙 등을 하는 음식 관련 종사자가 올 상반기에 1년 전보다 8만 명이 줄었습니다. 19%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코로나 여파입니다. 배달 노동자는 8% 가까이 늘어서 2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 외품 마스크에 대해서 그간 수출할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전면 허용이 됩니다. 모레부터입니다. 업체들의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제주도가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가 연기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한국 프로골프 KPGA 챔피언스 투어 대회 도중 출전 선수가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59세 박승용 선수입니다. 경기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까지 열릴 예정이던 KPGA 시니어 마스터즈는 취소됐습니다. 어제 오전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70대 남성이 농약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한 뒤에 살해하는 등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최신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신종이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가 건강 문제로 열흘 넘게 병원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연을 맡은 영화가 내일 개봉을 하는데 홍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몸을 담은 독립운동가 부부가 쓴 육아 일기가 있는데요. 일본어로 출간이 됐습니다. 원작 제시의 일기를 바탕으로 만화로 나왔습니다. 해당 일본 출판사는 이웃나라와의 역사 인식 뒤틀림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친환경 제품들을 소개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들을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첫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올해 1월 도내 청년 취업 지원 기관을 찾아서 교육생 등에게 음식을 돌려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중호우와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벼를 정부가 사들입니다. 농가의 손실도 줄이고 시중에 품질이 낮은 쌀이 유통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졌다가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오늘 문을 엽니다. 이봉창 의사가 태어나고 자란 서울 용산구에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돌아보는 전시실과 이봉창 역사공원이 마련이 됐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새벽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었는데요.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오전까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충남에서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오늘 밤 백령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0도, 광주 13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18도, 대구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어제 또 숨졌습니다. 올해만 11번째 죽음입니다. 이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밀려드는 일에 치이고 또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게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바삐 돌아야 할 택배 분류 설비가 멈춰서 있습니다. 터미널에 드나드는 사람도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전 6시쯤 택배 노동자 50살 김모 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김 씨의 택배 차량입니다. 김 씨는 동료 기사에게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석 장의 자필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의 시작은 생활고였습니다. 택배 일을 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하고 전용 번호판을 준비해야 하지만 현실은 월 200만 원도 손에 못 쥔다고 적었습니다. 일했던 택배 지점 때문에 힘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사람을 모집하면 안 되는 구역인데도 모집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는 겁니다. 또 한여름 더위에 중고가 150만 원 수준인 이동식 에어컨도 사주지 않고 하차 작업 등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임자를 구하지는 못하면 그만두기가 힘들어요. 지점 관리자들의 확실히 좀 개인이 느끼기에 더 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점 측은 유서에 담긴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대로 했을 뿐 횡포나 괴롭힘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390 이상 받아가는데 고인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택배 회사 측도 지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등 이딴 죽음이 안타깝다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16개월 된 유아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아이의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아이가 숨지기 전 부모의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생후 16개월 된 아이는 지난 13일 온몸이 멍투성이인 채로 병원에 실려왔고 결국 숨졌습니다.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외부 물리력으로 인해 숨졌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국회도서관 인근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확인 결과 빈 가방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회도서관 뒤편에 비닐봉지에 쌓인 여행용 가방이 있다는 국회 군무자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폭발물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찰 특공대와 탐지견 등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린 의붓딸을 수년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69세 승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대처승인 A씨는 의붓딸이 초등학생이던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이 된 B양이 학교 상담을 받으며 A씨의 범행을 털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6일 프랑스에서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 관련 만평을 주제로 수업을 하던 교사가 살해된 뒤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곳곳에서 살해당한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두고 추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몽과 지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국가 추도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를 받았다며 잔인한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Nous sommes unis, debout et résolus pour combattre les inspirateurs de son assassinat. Car en M. Samuel Paty, c'est la France républicaine et humaniste qui a été lâchement, atrocement agressée. 프랑스 당국은 사건 직후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체첸 출신 10대 용의자의 가족과 친구 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매수해 해당 교사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용의자의 행적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이슬람 테러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 231명을 추방하고 소셜미디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50기가 넘는 이슬람 연관 단체를 조사하고 재정 통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살해된 교사를 비판하는 영상을 공유한 프랑스 인근의 한 이슬람 사원도 패소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단체가 연루돼 있다며 즉각 해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 대응 방침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Mais nos concitoyens aujourd'hui doivent être protégés. Nos concitoyens dont la religion est l'islam doivent être protégés dans notre pays contre ce mal qu'est l'islam radical. Et je le dis ici parce que la volonté de ces islamistes, la volonté de ces idéologues est précisément de retourner une partie de nos citoyens en raison de leur religion contre la République. Et ça non plus, nous ne le laisserons pas faire. 프랑스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살해당한 교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슬람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만행이며 증오 범죄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프랑스 교사 살해 사건이 프랑스 주류 사회와 무슬림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무함마드 만평 문제로 프랑스에서 흉기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건의 파장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프랑스,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이 때문에 갈등도 더 자주 발생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번 사건이 더 무서웠던 것은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에 의해서 목이 잘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총기 사건도 전해주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 인구가 얼마큼 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는 정교 분리 정책 때문에 이 종교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추측을 하는데 프랑스 인구의 한 8에서 9%, 10% 안쪽이 지금 무슬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약 한 550만 정도 되는데요. 네. 프랑스가 오랫동안 그 북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경영했고 그러다 보니까 난민이라든지 경제적 난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프랑스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들이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정교 분리 정책을 잘 이해를 못해서 아무래도 이러한 비판이라든지 언론에서 나오는 이러한 만평들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이슬람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마치 무슬림 퇴치를 선언한 것처럼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프랑스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가 프랑스 내에서도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는 라이시테라고 그래가지고 정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슬람을 탄압하는 거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프랑스에 살고 있는 500만에 달하는 프랑스 내 무슬림들이 이걸 과연 얼만큼 이해할 수 있고 교육이 돼 있느냐, 사실 이거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프랑스인 자체도 지금 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무슬림 소수라도 무슬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얼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프랑스의 현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프랑스의 무슬림들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살해된 교사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프랑스 당국이 이슬람 사회 전체에 대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큰 갈등이나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 샤를리 앱도 같은 만평을 실는 신문에서요. 단순히 이슬람만 공격한 건 아니었거든요. 천주교에 대해서도 대단히 아주 혐오스러울 정도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은 비판이 나와도 예를 들면 천주교는 조용한데 왜 무슬림들은 이렇게 분노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거나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는 감성이 낮을 경우에는 프랑스도 이러한 프랑스의 정책을 무슬림 탄압으로 보고 계속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무함마드 만평을 실었던 매체 샤를리 에브도 측은 교사의 목숨을 참혹하게 앗아간 증오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건이 이슬람 전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교사 살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1년 넘게 감사를 한 감사원의 결론은 일단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동을 했을 때 예상 수익은 줄이고 가동을 멈추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더 크게 잡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결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 판매 단가를 실제보다 싸게 잡아 예상 수익을 감소시켰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가동을 멈추면 줄어드는 인건비와 운영, 유지 비용은 실제보다 크게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또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백운규 당시 장관이 미리 방침을 정해두고 가동 중단에 유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관여하는 등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산업부의 감사 방해가 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전날 밤 11시를 넘겨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비위 행위를 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 2명이 청와대 보고 자료까지 없앤 사실을 확인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경제성 위주로 이뤄진 만큼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만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만큼 청와대와 감사원 사이 신경전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리지 않은 겁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감사원의 이런 결론이 나왔고 이제 월성 1호기는 해체 작업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복원까지 모두 끝내려면 15년이 넘게 걸리고 해체 비용은 8천억 원입니다. 이어서 이한주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는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원전입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2012년 설계 수명이 끝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개보수를 통해 한 차례 재가동했지만 2018년 조기 폐쇄가 결정된 데 이어 지난해 영구 정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정대로 월성 1호기를 해체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선 해체 승인 신청서를 써서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냅니다. 원안위는 국제원자력기구 평가 등을 통해 해체 계획이 적합한지 검증하고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해체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2032년쯤으로 예상됩니다. 한수원은 부지 복원까지 마무리되려면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체 비용은 8천억 원 정도로 잡혀 있지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산한 해체 비용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도 공정별로 세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 58개 가운데 51개를 확보했으며 내년까지 개발을 끝낼 계획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현직 검사들이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꾸린 새 수사팀은 검사들의 비리 의혹을 전담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필 문서로 폭로한 현직 검사 3명의 술 접대 의혹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등을 맡습니다. 이런 내용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도 살펴봅니다. 법무부는 감찰 조사에서 검사 2명의 이름과 소속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명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과를 서울 남부지검에 보냈고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하루 만에 꾸려진 수사 전담팀엔 검사 5명이 투입됐습니다. 금융 분야의 검사 4명과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검사 1명이 투입됐습니다. 기존의 라임 수사팀과는 별개 독립된 팀입니다. 라임 펀드의 판매 비리 사건은 형사 6부에서 그대로 합니다. 여야 정치인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형사 6부가 계속합니다. 단 라임 수사팀의 검사 1명은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됐습니다. 검사 비리 의혹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면서 공수처 출범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도 하고 특검도 하자며 맞대응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사 술 접대나 윤석열 총장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라임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에 알아보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를 뒷받침할 것들을 확인했다고 들었다며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이번 기회에 공수처 출범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시국에 자고면하지 않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야당이 그때까지도 협의를 거부하면 법을 바꿔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법치를 파괴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혹만으로 윤 총장을 배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에 협조할 테니 특검도 함께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도 하고. 국민의힘은 동시에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어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당초 감사 일정은 한 지난 2월 말까지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뭐 감사원과 청와대 간의 신경전도 좀 벌어진 것 같고요. 감사원을 국정감사하셨잖아요, 법사위에서.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번 감사원의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감사원이 감사를 내놓은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 감사 결과가 감사원에서도 명백히 밝혔듯이 원전 폐쇄에 대한 정책적 결정의 당부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야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정책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입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이 산업자원부에 전달이 된 이후에 아주 급속하게 영구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이 문제가 생겼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절차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이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간 대략 한 8,900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적자가 이렇게 매년 많을 때는 한 1,500억, 적을 때는 한 800억씩 나는 이 원전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겠는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감사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단순히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수용성, 즉 주민들의 입장이죠.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방해가 심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감사 저항이라는 표현까지 썼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저도 그 현장에서 네. 그 얘기를 들었었고 반면에 감사원의 감사 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들도 저희 의원실에 들어왔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원이 오히려 일정한 결론을 정해놓고 피감 기관이나 피감 대상 인물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감사를 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참고 자료 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제보들도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사 저항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지 이것은 이후에 좀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장도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 감사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과정에 대한 점검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의원께서도 동의를 하고 계시고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원전 에너지의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금 에너지 발전 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라는 새로운 시장이 보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상 사퇴하라고 또다시 최고의 압박을 강화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적절하고 좀 필요한 수사 지휘권 행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선택적 수사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정식의 보고 개통을 통해서 보고가 받고 수사 지휘도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정치 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집중 질의하니까 남부지검장이 면담을 통해서 보고한 바는 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되는 거냐면 대검과 법무부를 합쳐서 야당 정치인이 관련된 의혹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최근에 폭로 있기 전까지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인가? 아닐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진 수사 지휘는 적절하고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리포트에서 박주민 의원의 그 발언 내용이 좀 소개가 됐습니다. 법무부에 알아보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를 뒷받침할 것들을 확인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확인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김봉현의 어떤 그 친필로 되어 있는 입장문만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네, 술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검사 2명의 소속, 신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보도도 이미 나왔고요. 그 부분은 보도가 나왔고 특히 이제 아까 보니까 잠깐 전에 나오던데 이미 그거 관련돼서는 수사 전담팀을 꾸리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까지는 이미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말이죠. 아시다시피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누가 될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특검이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특검이 발동이 되려면 보통 4~5개월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4~5개월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에 꾸려진 수사팀, 독립적으로 지금 수사팀을 꾸렸다고 하니까 이 수사팀의 수사를 우선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미 출범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있는, 그리고 법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수처를 조기에 발족시켜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특히 공수처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야당이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결국 원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특검도 하고 공수처도 같이 추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내용을 어제 보도를 통해서 좀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폐지하고요. 재정 신청권도 폐지했습니다. 근데 공수처 검사가 갖고 있는 이 기소권과 재정 신청권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면서 수사에 있어 그동안 검찰이 행사해왔던 여러 가지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견제하겠다는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첩 권한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공수처 같이 작은 규모의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조직망이 없는 기관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라면은 뭐 공수처법 협상을 담당했었던 저로서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네, 예.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는 것은 반대한다. 네. 이런 입장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한 외교관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에게 인육을 먹어보고 싶다는 엽기적인 발언과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위협과 막말 등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경고 처분에 경징계만 내렸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시애틀 총영사관 소속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부영사 A씨가 언어폭력을 일삼았다며 외교부 본부에 신고했습니다. A씨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히겠다며 위협도 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육이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보려고 한다거나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등 충격적인 발언도 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예산 유용 등 16건의 비위 행위가 신고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감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관 명의의 경고, 사실상 경징계 처분만 내렸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했지만 입증하기 어렵거나 서로 주장이 달라 폭언 등 3건만 인정해 내린 징계라며 적절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A씨가 외교부 감사관실에 근무한 적이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예산 낭비를 막았다며 상반기 모범 공무원 추천 후보자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A씨는 현지 공관에서 여전히 직원들과 함께 근무 중입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A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 개막을 하는 부산국제영화제, 거의 취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규모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극장에서 상영이 되는 영화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접속 폭주로 티켓 예매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영화가 70편이나 됩니다. 올해 선보일 영화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올해 개막작도 역시 최초로 관객들과 만나는 영화입니다. 홍콩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감독 7명이 홍콩을 주제로 한 단편들을 모았는데 액션 스타로 친숙한 홍은보 감독은 어린 시절 자신이 받은 무술 수업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눈에 띄는 영화들 더 보시면 먼저 해외 영화제 수상작들, 아카데미 후보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는 영화 미나리인데요. 미국의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배우 윤여정, 한예리 씨가 할리우드 무대에 진출했다는 것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을 보이고요.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일본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영화도 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서 공식 선정이 된 작품 가운데 20여 편도 부산영화제로 넘어왔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공개되는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 등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300편에 가까웠던 초청작이 올해는 100편 줄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200편에 가까운 영화들이 나오고요. 2만 석 가운데 90%는 이미 판매가 된 상태입니다. 화려한 행사는 없어도 작품 하나하나에 더 집중하게 된 올해 부산영화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우리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했던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무임승차 표현까지 쓰면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말입니다. 이 국방 분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거죠? 예,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20일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행사에서 강대국 경쟁 시대의 미국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빠르게 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경쟁자, 커지는 위험 등으로 묘사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들에게 실질적 기여를 요청했고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 expect all allies to invest more in defense. At least 2% of GDP as the floor. We also expect them to be ready, capable, and willing to deploy when trouble calls.
또 공동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4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도 한국이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길 원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탈당 선언을 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소식도 있습니다. 글을 남겼어요. 민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했다고요? 예,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A4 용지 한 장 넘는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금 전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고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지난 5월에는 당으로부터 당론 반대 표결을 이유로 경고 처분도 받았습니다. 바로 재심 청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 전 의원은 이 같은 재심 문개기만 탈당 이유는 아니라며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가르기, 오만한 태도, 내로남불, 말뒤집기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집권 여당이 비판적 국민을 토착 외구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 판칠 것이라는 우려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 백령도를 지나 내일 새벽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인천, 전북 고창에 이어서 대전에서까지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해도 되는 건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2조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펀드 불법 판매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지 8개월 만으로 뒷북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